기업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기업은 독재죠. 민주주의는 그 목적이 전체적인 화합이라든가 이런 거지만 기업은 뭐예요? 이윤 추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해보해야 되고. 근데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메리츠 자산운용 계실 때 그래서 막 근무 시간도 자유화하고 그럼요. 이 수평적인 소통을 좀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많이 좀 바꾸시려고 하셨다고. 근데 그게 좀 잘 됐나요? 아니면은 벽에 좀 많이 부딪히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내가 조금 너무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난 좋아할 줄 알았어 다. 이제 회식 없앴거든요. 난 집에서 식구들하고 보내라. 네, 네. 그때 몇 명 남자 직원들은 불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이제 회사 돈으로 술 먹고 싶은데. 예를 들면.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뭐, 저 회사 회식이 다시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졌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내가 10년이라는 얘기, 10년 동안 저는 그런 편견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뭐 내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9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 이제 교육 분야하고 이런 금융 분야는 조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 고정관념이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관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깨려고 하는, 그걸 파괴해야죠, 파괴. 파괴하는 거는, 자꾸 토론 문화가 있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잘못됐을 때는, 이쪽으로 가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일본하고 비슷하죠. 제가 일본 얘기를 자꾸 듣는 이유는, 네. 저는 일본은 30년 전부터, 일본은 심각한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네. 네. 너무 놀랍게도 한국이 일본처럼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향들이 모여서 문화가 되는 거고 문화가 쌓여서 이제 역사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사실 이렇게 해서 깨닫고 바뀌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라도 좀 바꿔 그래서 나가면 그런 되는 아웃라이어가 거고. 필요해요. 파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파괴자. 네, 그래서 남이 보면 미친 사람이 하나 나와야 돼요. 존리 대표님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교육에서 오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교육을 받으면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안 나오죠. 그래서 뭐 파괴적 혁신, 창조적 파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틀이 깨지는, 그래서 그 모범생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범생이 나와야 되고 그 뭐 학교 공부 좀 못해도 괜찮고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용납이 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책에서 뭐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 이런 책 보면은 뭉클합니다. 그래 이렇게 돼야지. 멋있는 말이야. 근데 당장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런 일이 생겨난다 그러면 씨 어떻게 나 집에 가라는 얘기야. 우리 회사 왜 이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까지 이어지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래서 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네. 불안하죠. 예. 내가 잡이 없었을 때 내가 어떻게 파괴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잘린 사람들이에요. 좀 무섭기는 한데 그게 이제 노동의 유연성이죠. 그렇죠. 내가 잘리는데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짧은 기간에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네. 잔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더 좋은 경우가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기서 잘렸다는 얘기는 미안한 얘기지만 맞지 않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더 다른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처럼 종신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책에도 CEO나 이런 사람들 임기를 정해놓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CIO는 뭐 3년밖에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건가요? 왜냐면 내가 투자 결정을 할 때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하는데 네. 3년에 나가면 그래서 내 임기 안에 성과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투자하는 기관과 내 임기하고 같이 가지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장기적인 플랜을 짜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대기업들도 이렇게 취재하면서 출입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대기업 CEO들조차도 그 말씀들을 하세요. 임기가 2년이고 2 플러스 1, 2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가는데 그 안에 성과를 못 내면 그러니까 당연히 5년치, 10년치 투자를 하려고 하겠느냐. 절대 안 한다.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전임자가 한 걸 다 지워요.
그쵸. 엎어뜨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 회사는 똑같은 걸 발전을 못하죠. 그러니까 전임자가 5년, 10년 플랜을 짜놔도 그 다음에 온 CEO가 다시 그때부터 5년, 10년 플랜 다시. 그렇지. 자기의 예, 자기 걸로. 자기 걸로. 그러니까 그 합리적이지가 않죠. 저는 그래서 특히 금융기관은 장기적으로 그 CEO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죠. 장기간. 네, 장기간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CEO, 특히 이제 금융사에서 CEO가 장기간 있다 그러면 장기 집권한다, 내부 정치한다, 막 구중궁궐 만든다 이러거든요. 기업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기업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죠. 기업은 독재죠. 그래요? 왜? 왜냐면 기업은 목적이 완전 틀려요. 민주주의는 그 목적이 그런 그 전체적인 그 뭐랄까요, 화합이라든가 이런 거지만 기업은 뭐예요? 이윤 추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해고해야 되고. 그 어떻게 보면 독재지. 뭐 나가기 싫으면 나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유파이어 그러고 그렇지. 내보내고 막. 기업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기업은 독재다. 오히려 그래서 CEO들에게 권한과 책임 주잖아요. 근데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쫓겨나죠. 잘리고 네. 법적 책임도 묻고. 네. 근데 잘하면 연봉도 뭐 한 100억. 미국 보면 몇 천억 뭐 이렇게 받아가는 그렇죠, CEO들도 그렇죠. 있고. 네. 기업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독재다. 야, 이 말을 굉장히 뭐라든가 되게 낯설게 들으시는 분들은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난하겠죠. 네. 근데 그 길게 보면 네. 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겪었잖아요. 네. IMF도 겪었잖아요. IMF 겪은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과 자본의 유연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과 자본의 유연성.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노동의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그런 거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왜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지?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지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해고하죠.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절대 불리한 제도죠. 근데 오히려 불리해지죠. 해고가 쉬우면 뽑았다가 해고하면은 고용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언더스탠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유리한가. 그러니까 52시간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필요할까. 근데 이런 건 토론 문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나쁘게 듣는 사람이 있고 더 좋게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 진영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 진영과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업을 52시간을 묶어놓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사는 52시간 필요하죠. 그렇죠. 52시간이나 더 적어야 되겠죠.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벨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뭐 졸고 너무 힘드니까. 예. 그런 거 제하고는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니죠. 금융기관. 네. 집에서도 일하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은 52시간을 어떻게 묶죠? 우리나라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은 오후 5시인가 6시 되면 PC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 시스템적으로 해놨죠. 그 노조에서 막 그런 거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근무 시간과 능력은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메리츠에서 자택근무만 하게 했거든요. 아니 펀드 매니저의 평가는 네. 그 사람이 몇 시간 일했냐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낮잠만 자도 그 사람한테는 고객 돈을 얼마큼 벌어줬느냐가 판단이지. 나 아침 7시에 와서 8시에 집에 갔어요. 그게 안 통하죠. 네. 오늘 점심 식사 같이 한 모 자산운용사 대표님은 오전 11시에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운 직업이라고 그랬는데 성과만 내면 된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성과를 못 내면 뭐 나가요 50시간이라 500시간 일해도 잘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는데 이게 참 이제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게 이제 자기 문제가 돼버리면 또 이제 사람들은 달리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토론 문화가 필요해요. 이런 걸 좀 토론을 좀 많이 해야. 그렇죠. 그러면 서로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도 있구나, 또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런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한국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요런 규제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보호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가 안 되죠. 갇혀버리는. 보호가 안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해고가 쉽지 않으면 안 뽑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사회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도 이제 뭐 투자도 하시고. 그렇죠. 맞아요. 노동과 자본은 이렇게 같이 일하게 하는 거죠. 예. 나는 노동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으니까 처음엔 자본력이 별로 안 되지만 그걸 일시키면서 자본력의 규모가 커지고 내 노동력은 점점 줄어들고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노후 준비할 때는 전부 자본이 내 재산의 100%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임단협 같은 거 할 때도 임금 얼마 더 올려달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회사 주식, 그렇죠. 스탁옵션 그렇죠. 이런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네. 저도 저희 PD들한테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돈이 궁해서 아, 그런 건 줄 알고. 그렇지. 회사의 오너십을 갖는 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노동뿐만이 아니라 자본으로도 같이 참여를 해야죠. 요거 이제 책에서도 이제 K금융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뭐 K팝, K문화, 뭐 K푸드 다 잘 되는데 특히 이제 금융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고 이게 언젠가는 이제 K금융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저는 올 수가 있는데 예. 지금식으로 하면 안 온다고 생각하죠. 지금식으로 해서 예를 안 들어서 되고. 뭐 이제 CEO 임기가 있다든가 예. 그다음에 자산운용사의 중요성을 모른다든가 또 교육을 그렇게 구형성하는 교육이 계속된다든가 네. 그러면 제가 안타깝게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교육이 좀 더 글로벌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좋은 찬스가 온 게 홍콩이 지금 중국이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네. 홍콩에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싱가포르는 그걸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거든요. 홍콩의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싱가포르하고 인도 이런 데에서는 싱가포르가 갖고 있던 금융 허브를 자기네가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의 금융 허브가 싱가포르로 막 그렇죠. 넘어오게 되는. 네. 한국도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예. 한국 송도 같은 데가 네. 금융 허브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금융 허브가 되려면. 네. 첫 번째가 세금을 깎아줘야 돼요. 외국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할 때 거기 네. 안에서 있는 세금은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돼.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 가는 이유는 그 텍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유인책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 해고가 쉬워야 돼요. 두 가지가 아주 절대적. 그래서 송도라든가 뭐 이런 아주 작은 지역 있잖아요. 네. 그걸 스페셜 그런 외국인 금융 특구로 만드는 네.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절의 찬스가 오고 있다. 홍콩이 저렇게 쇠퇴할 때 한국이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다. 그게 나는 K금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옛날 생각일 수는 있는데 외국 기업에 너무 퍼준다. 뭐 역차별한다. 아니야. 그거는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네. 외국은 예를 들어서 블랙락의 그 헤드쿼터가 한국에 온다. 네. 그러면 쌍수 들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만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부수되는 노하우도 오고, 예. 그다음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업도 오게 되고,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이 넘쳐나야 돼요, 한국에 외국 자본이. 네. 그래서 이게 홍콩처럼 막 뭐라 그럴까요? 대규모의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업에도 투자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데 투자하고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의 외국인 주식시장의 지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 뭐 이런 것도 좀 낮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다가 외국인 돈 벌어주면 어떻게 이런 얘기가 해요. 그죠. 뭐 배당 많이 하고 하면 이제 외국인이 다 그렇죠. 빼나가는 거 아니냐. 그건 너무나 근시안적인 얘기예요. 외국인들 돈을 벌어가는 걸 봐야 친구들이 더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돈만 오는 게 아니라 기술력도 오는 거거든요. 네. 투자가 또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외국인 큰 대규모 자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유인책을 써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뭐 세계 각국이 다 경쟁하는 바이고, 그렇죠. 특히 이제 리쇼어링 막 이러고 하면서 바이 아메리카 이러면서 자국으로 지어라, 뭐 세금 깎아줄게, 공장 데려와라, 투자해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주기도 뭐하고, 그렇죠. 뭐 돈이 그렇죠. 많은 나라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아니, 우리는 돈은 많은 나라예요. 돈 많아요? 돈 많죠. 아, 그래요.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는데 돈은 많은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은행에 들어가 있거나 아, 그 돈이 많아요, 한국이. 고여 있다. 고여 있죠. 일본도 많았죠. 30년 전에. 그 돈이 어디 들어갔어요, 일본은요? 부동산에 들어갔죠. 옛날에. 예. 부동산에 들어갔죠. 생산성이 있는 대로 들어가지 못한 게 일본이 가장 그 치명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약간 그 우리도 비슷한, 그랬지. 우리도 예. 똑같잖아요. 그냥 가게에 더 하죠, 일본보다. 아, 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게의 그 부동산 비중이 한국은 80%잖아요. 네. 일본도 40-50%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자본이 계속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외국 자본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도 필요하고 또 반대로 그렇죠. 우리가 자본을 가지고 또 외국으로 나가서 그렇지. 그들에게 우리가 또 외국인 투자자로서의 대우도 받는 거고 K금융. 그게 K금융이죠 진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세율을 낮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국내에서 금융 투자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한다거나 좀 세율을 낮춰줘야 된다는 생각도 대표님도 갖고 계시는 거죠. 저는 한국은 그동안 너무 좋았죠. 투자가 입장에서는 네. 세금을 안 내니까. 특히 뭐 주식 투자나 양도세가 그렇죠. 없었으니까. 캐피탈 게인스 텍스가 없었으니까 좋았죠.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팔았을 때, 안 팔았을 때 괜찮죠. 네네. 팔았을 때, 근데 이제 미국의 세법 얘기 들으면 미국은, 이제 세금 보고할 때 판 거 중에서 돈 번 거하고 돈 잃어버린 거하고 그거를 상세를 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다. 네. 그러면 내 세금에서, 내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5,000불이 손해봤다. 그러면 5,000불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그 손실 상계를 하는 게 내 금융소득뿐만이 아니라 노동소득에서도 그렇죠. 상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하다가 5천만 원 잃었어. 음. 근데 연봉이 5천만 원이야. 음. 세금 얼마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세금 아예 안 내도 되는 막 이런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과정이 이제 있구나. 그렇게 내가 이제 5천만 원이 원봉인데 네. 5천만 원 손해봤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까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내년에도 돼요. 2월. 2월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가 5천만 원인데 네. 이제 가정이 계속 손해봤다. 아하. 그러면 그 500만 원씩 10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법인세 낼 때 적자가 누적되어 있으면 그런 식이랑 그게 이제 다 비슷하죠. 돼 쌓일 때까지 그렇죠. 법인세 이연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세금을 내더라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장기 투자한 거와 단기 투자한 거 차이죠. 아하.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벌었는데 네. 단기 투자로 벌었어요. 네. 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장기 투자했을 때 1년 이상 투자했을 때는 세율이 낮죠. 그것도 이제 롱텀 게인이냐 아니면 쇼텀 게인이냐에 따라 틀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 없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가 원래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주식투자 그 양도세 전면과세를 하려다가 이제 큰 저항이죠. 거의 저항, 네, 조세 저항이지. 조세 저항이 이제 맞닥뜨렸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이제 저는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필요하다고는 맞죠. 보는데 맞죠. 다만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환경,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그러니까 우선이라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돼요. 장기 투자 유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기 투자 하더라도 내가 안 팔면 세금 안 내잖아요. 네네네. 근데 20년 후에 내가 팔아서 세금 내면 거는 괜찮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벌었을 테니까. 네. 근데 그때도 단순 세율이 아니라 음. 뭐 20년 갖고 있었으면 그 20년을 이제 환산을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유인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머물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을 주로 많이 투자하게 하는 거. 그리고 세금 혜택이 있는 거 투자하게 하는 거. 그게 그래서 그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당연히 하게 유인하는 게 중요하죠.